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를 해설하려고 그래요. 방금 그 구독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부산 근무하시는 분인데, 구독자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이 경찰대 편입시험 문제 형사법을 해설해주는 사람은 예전에 제가 이제 23년도 거하고 4년도 거 해놨거든. 5년도 거까지. 근데 이제 하다가 도중에 멈춘 게 뭐냐면은, 뭐 자꾸 뭘 잘한다 못한다 막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거 있잖아요. 뭐 변호사냐 아니냐, 뭐 현직에 있냐 없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쫀심을 건드리니까 내가 여기 강의를 올려주기가 싫더라고. 그래, 이놈들 한번 떨어져 봐라 너네들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나는 거야. 그래서 경찰대 편입시험 문제를 아예 그냥 마지막 업로드가 25년도까지 해놓고 26년도 아니 신경도 안 썼어. 나는 왜 안 썼냐면은 자꾸 뭐 그런 식으로 까대니까 자기 조금 실력 좋다고 그냥 나보고 막 뭐라고 이렇게 망신을 조대고 하니까 내가 하기가 싫더라고 그냥. 그래서 강의를 업로드를 안 했어요. 경찰대 문제를. 또 물론 모르겠어. 나도 뭐 사람인지라 어떻게 다 이걸 어떻게 이 40문제를 어떻게 다 완벽하게 소화하고 다 이해하겠어. 내가 잘하는 파트가 있고 못하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사람마다.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건 미스, 공범, 재수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기 죄수 문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죄수를 보는 방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찰대학교 문제 1번서부터 설명하면 좋지만 1번 맨날 뭐 죄형법정주의 이거 뻔한 거 아니냐, 죄형법정주의 그거 책에 나온 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지. 뭐 판사들이 이거 죄형법정주의 위반했다 안 했다 그거 까려내는 거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죄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뭐라 그러죠, 이론을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가 좀 돼야, 논리적인 어떤 이해가 있어야 이 죄수도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걸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아까 그분 말씀 전화 통화했는데 또 후원금도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야. 후원금도 보냈는데 영상 하나도 안 올려주고 하면은 기분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간부보생 문제, 기출문제 해설하고 있지만은 병행해서 또 순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최대한 좀 여러 문제를 좀 소개 좀 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오늘서부터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26년도 거를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서부터 해설하지는 않고요 10번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좀 설명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하고 시험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는 이선주 뭐예요,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선주 경찰 공부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업로드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순경 공부하시는 분도 또 그리고 편입시험 공부하시는 분도 그 다음에 또 그 승진시험 공부하시는 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경찰대 편입시험 문제가 오지선답니다. 좀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때는 경찰대 편입시험 문제의 레벨은 간부보생보다 조금 좀 더 어려운 정도의 레벨이고, 그리고 경찰대 편입에 원활하게 문제를 풀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은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집로 사갖고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험 준비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경찰대 편입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물어보거든요. 특별법 5개 특별법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특별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특별법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거기에 대한 좀 내공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별로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못 드렸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어쨌든 근데 금년도에는 최대한 강의를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근무하시는 분 좀 제가 좀 많이 좀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통화를 좀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좀 화이팅 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정답이 몇 번이냐면요, 10번에 이건 정답은 1번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왜 1번이 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죠. 자,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들이 어디에 눈이 많이 돌아갔었냐면은 바로 뭐예요? 여기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요 끄트머리 요 문장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끄트머리 문장만 보고 답을 못 골랐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험장에서.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자,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계속 일관해서 상상적 경합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 사기죄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개인적 법익에서 규정하고 있잖아. 근데 변호사법 위반죄는 특별법이고, 그죠? 특별법이고, 어찌 보면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호사법 위반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좀 뭐라 그래, 특별법이자 또 사회적 법익과 좀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풀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이게 잘 물어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죄수가 시험에 나오면은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1등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자, 이게 상상적 경합이냐 아니면은 뭐예요? 실체적 경합이냐, 요거 잘 물어봐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일단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 이제 2등으로 많이 나온 거는 뭐냐면, 잠깐만요, 2등으로 많이 나온 거를 따져보면은 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예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3등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포괄일죄가 많이 나와. 포괄일죄. 응? 포괄일죄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많이 죄수에서 많이 또 다루었던 게 뭐냐면은 생각한데 또 뭐가 있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한 요정도 수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죠? 요정도.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에 죄수에서 많이 다뤄진 것은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요게 가장 시험에 많이 다루었어요. 제가 올해까지 형법을 한 25년 정도 공부했는데, 가장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 것은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가리는 거. 자, 그것이 끝났다고 한다면은,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게 바로 포괄일죄 관련돼서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그러니까 1, 2, 3등 요게 가장 관건이다, 죄수에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1번에서 봤듯이 지금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이고, 변호사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특별법에 해당되지만은 넓은 범위 내에서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거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로 3,000%로 잠깐 샜는데, 자, 여기 한번 좀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요걸만 알아도 상당히 공부하는데 되게 유리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여기다 죄수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개인적 법익하고요, 자, 뭐하고 짬뽕이 되냐면, 자,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이 만나면은 전반적으로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 많아요. 상상적 경합이 많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법익하고
법익하고 플러스 국가적 법익. 자, 이게 만나도 뭐예요? 역시 상상적 경합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회적 법익하고 국가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추상적 위헌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이것을 하나의 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회적 법익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추상적 위헌범 같은 경우 있죠. 공용건조물 방화죄, 현주건조물 방화죄 이런 것도 보세요. 꼭 그것이 독립연소설이라 그래갖고 어쨌든 사람이 현주하는데 집이 불을 타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 그죠? 타기 시작 독립연소설이잖아요. 스스로 혼자서 탈 수 있는 어떤 상태만 되면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이 많아. 국가적 법익도 마찬가지죠. 어떤 결과가 필요 없죠. 예를 들어 갖고 위증죄 같은 것도 보세요. 판사 앞에서 야부리 까거나 뻥 까면은 뭐예요? 위증이 되는 거죠. 위증의 경고를 받고 뻥을 까면은 그것처럼 이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이 이 개인적 법익과 랑데뷰를 하게 되면은 주로 상상적 경합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뭐죠?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수개의 구성 요건을 건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원칙을 좀 알고 계시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를 암기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딱 봤는데 개인적 법익이야. 근데 그 두 번째 범죄가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이야. 그럼 머릿속으로 대충 만약에 그 판례를 공부에 안 가셨으면은 상상적 경합으로 그냥 몰고 나가셔도 어지간한 거는 다 맞는다는 거예요. 이 원칙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야. 되셨나? 그래서 요걸 꼭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개인적 법익, 개인적 법익 아까 사기죄 같은 거 그죠? 그거와 변호사법 위반죄 만났더니 뭐라고? 상상적 경합으로 빼시면 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실 때 문제 볼 때 아까 어떤 분들 잠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 여기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개인적 법익이고 넓게 보면 변호사법 위반죄는 사회적 법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은 두 개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지. 그죠? 실제가 그래서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어요. 이 끄트머리 말은 요것도 좀 알고 계셔. 요거는 추가적인 내용인데 바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해갖고 바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국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하나 완성됐다고 해갖고 덩달아서 같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각각의 범죄는 그죠?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요. 행위태양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요소가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해서 덩달아서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시험장 가셨는데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가 시험에 나왔다. 그죠? 이 두 개의 범죄가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뭐다? 상상적 경험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다? 자,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덩달아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 뒷부분은 맞아. 그러니까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데 요게 틀렸다는 거야. 요게. 그죠?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는 무슨 관계다? 상상적 경합 관계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주십시오. 되셨나?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빼는 방법,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인적 법익과 그죠?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이 만나게 되면은 그죠? 만나게 되면 뭐로 몰고 나가시면 유리하다? 상상적 경합으로 몰고 나가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위헌범이 많아. 추상적 위헌범이나 위헌범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 발생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동범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게 되면은 상상적 경합으로 몰고 나가시면 유리하다. 되셨나요?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봐볼게요. 2번에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하시면 돼. 자,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것은, 그죠? 어떤 범죄 행위에 수반돼서, 그죠? 크게 이미 앞의 범죄에 의해서 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뒤의 범죄를 굳이 따로 묻지 않는 경우를 갖다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자동차를 절취했다는 것은 절도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번호판을 떼어냈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공기호 관련된 어떤 범죄란 말이에요. 이거 역시 뭐예요? 이거는 사회적 법익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잖아. 근데 어쨌든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요. 어떤 그 피해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이 서로 간에 이격이 돼 있는, 간격이 떨어져 있는 이런 범죄란 말이야.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가 없죠. 절취한 것 절도도 크지만은 자동차 번호판 떼고 딴 거 달고 다니면 뭐 하는 거야? 이거 범죄가 크겠죠, 이거. 그죠? 사람 죽이고 나갖고 막 자동차 막 번호판 바꿔 달고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 그것도 큰 범죄 아닙니까? 절도하고 맞먹는 범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되셨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절도라는 이런 하나의 행위와, 그죠? 번호판 떼서, 그죠? 뭐 당기는 요 행위는, 그죠? 저울질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절도가 만약에 5점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번호판 떼어나는 것도 한 5점 정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리고 뭐 도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죄수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뭐 시험장에서 막 긴박한 상황에서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좀 보는 방법, 죄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었냐면은 구속요건하고요, 구속요건하고 보호법익을 고찰하라 그랬어요. 보호법익을.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가 판례가 제시한 큰 죄수를 보는 큰 잣대고요. 또 하나 뭐를 갖다가 넣어 볼 수 있냐면은 어떤 행위태양이 있죠. 그죠? 행위태양. 자, 여러분, 요렇게 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 제가 요렇게 죄명을 달아볼게요. 자, 죄수를 결정하는 인자들. 자, 요렇게 좀 제가 좀 적어볼까요? 죄수를 결정하는 인자들. 요렇게 좀 제가 타이틀을 좀 달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죠? 좀 진하게 해볼게요. 요거. 그죠? 죄수를 결정하는 인자들. 그래서 구속요건과 보호법이, 또 행위태양과, 또 하나 또 뭐예요? 범죄 수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범죄 방법이라든지 요런 것도 죄수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시간이나, 그죠? 장소의 어떤 이격 있죠. 그죠? 장소의 이격. 시간이나 장소의 어떤 벌어져 있는 간격. 그죠? 간격, 이격, 간격. 이런 것도 좀 또 죄수를 결정하는 또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피해자의 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이 피해자의 수를 또 고려해 갖고, 피해자가 몇 명, 단순하게, 그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강연회 같은 데 가갖고 사기치는 강의했어. 그죠? 투자 사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어떤 강의 같은 거 성공파리 하면서 왜 사람들 모아놓고 막 자기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성공했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갖고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하면서 투자 사기 같은 거. 자, 그런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피해자마다 하나의 사기 범죄를 하나씩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죄수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고의, 어떤 범행의 마음을 먹었냐, 범이라고도 그러죠, 그죠? 어떤 범죄를 마음 먹었느냐, 범죄의 마음 먹기, 그죠? 어떤 범죄를 마음 먹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요거에 따라서 죄수가 또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사회 통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회 통념상 어떤 범죄를 그냥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아니면 뭐 이런 상상적 경합으로 해서 무거운지 한계로 보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통념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판례 번호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86도에 그 다음에 2731 요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7번째로서 뭐냐면은 저거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런 어떤 두 죄에, 그죠? 어떤 두 죄의 뭐예요? 전후관계, 요런 것도 죄수를 결정하는 어떤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적어도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도 뭐 다 따져보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인생 살면서 형법을 갖다가 한평생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적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자면은, 죄수를 결정하는 이런 인자들에는 구속요건과 보호법이, 요거는 아예 판례가 대놓고 인정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한번 적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계셔보세요. 조금만요. 내가 이거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 그래서 여기 적어드릴게요. 2000도에, 그죠? 2000도에 조금만, 2000도에 뭐라고? 1899. 그래서 요거 어쨌든 가장 우리 판례에서 강조하는 그 잣대는 일단 제시하고 있는 건 이거하고 요 두 개야. 예? 요거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7번은 내가 끼워 넣은 거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구속요건과 보호법익에서 보호법익을 고찰해라, 두 개를 종합해서 고찰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86도의 2731에서는 사회 통념상 뭐가 어쩌다 뭐 이래갖고 죄수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제가 적어드린 거 1번서부터 7번까지 적어드렸는데, 죄수를 결정하는 어떤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다.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수를 결정하는 인자들에는 구속요건과 보호법이, 그 다음에 행위태양과 범죄 수법, 그 다음에 또 시간과 장소의 어떤 이격이나 간격으로 인해서 죄수가 결정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어떤 죄수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어떤 범죄의 고의,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야. 어떤 도둑질을 하기로 마음먹었어. 도둑질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머릿속에 큰 도둑질이야. 예를 들면은 매일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놈인데 매일마다 퇴근할 때 사장님 몰래 담배 한 갑 말보로 하나씩 세려야지, 훔쳐가야지 하고 매일마다 4,500원짜리 말보로 하나씩 훔쳐가는 놈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체 통갈해서 범절도 하나로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갖고 뭐 오늘은 말보로 하나 훔쳤어, 내일은 또 뭐 거기 그 현금 계산기에서 뭐 10,000원짜리 몰래 하나 세볐어. 뭐 어쨌든 그 훔쳐가는 물건이 서로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띄엄띄엄 예를 들어 갖고 어느 날은 절도하다가 어느 날은 안 훔치고 가고, 뭐 이렇게 뭐 띄엄띄엄 하다고 한다면은 장소의 이격이나 간격이 다 어느 정도 벌어진 거죠. 그렇다는 것은 매번마다 어떻게 돼요? 훔치겠다는 고의가 새로 생겨서 새로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라 그래야 돼? 매일마다 도둑질을 하겠다는 뭐 이런 마음을 먹은 거하고,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매일마다 도둑질은 아니고, 그죠? 매일마다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도둑질하는 경우 있죠, 그죠? 가끔씩 도둑질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시간과 장소에 좀 약간 어떤 변형이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때마다 새로운 범행의 고의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하나의 포괄해서 일제로 보기가 곤란하겠죠. 그죠? 따로따로 범죄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제시하고 있는 게 사회 통념인데, 이 사회 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보냐, 두 개의 행위로 보냐, 아니면 이걸 전부 통틀어서 싸잡아서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두제의 전후관계, 어떤 걸 먼저 저질렀냐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주거에 침입해 갖고, 그죠? 주거에 침입해 갖고 뭐 강간을 했는데, 그죠? 반대로 만약에 강간을 먼저 했어요. 강간을 먼저 하고 나서 뭐 주거에 침입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전후관계, 선후관계가 뒤바뀜으로 인해서 이 죄를 갖다가 한 덩어리의 죄로 볼 수가 없고 각각 따로 국밥으로 따로 분리해서 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법에서는 주거침입 강간죄라는 것은 없지만은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주거침입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위가 이것이 한 개냐 두 개냐, 그죠? 이 죄수를 결정하는 이 인자들은 제가 여기 생각나는 걸 좀 적어봤는데 1번서부터 7번까지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말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자, 볼게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을 방조하였는 경우에, 자, 상습 도박 방조죄는 무거운, 상습 도박죄에 포괄해서 일제로 처단하여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요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겠죠, 그죠? 요 정도는 뭐 기본 껌이죠, 그죠? 이제 4번에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기죄하고 배임죄는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건 말 안 해도 뭐예요? 그죠? 상상적 경합이죠? 그죠? 법적 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뭐다?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당연한 얘기죠. 이런 정도도 틀릴 정도면은 이 경찰 때려쳐라, 이거 안 되는 거다. 예? 사기죄하고 배임죄, 그죠? 상상적 경합인 거 모르는 사람이면은 공부 한참 해야 돼. 진짜 뻥 안 까고 한참 해야 돼. 이거 경찰 공부한다고 책 사오면 다 아는 정도의 내용이야. 자, 요거는 좀 다르죠. 요 5번의 문제가, 동그라미 5번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 뭐예요? 사회 통념이 들어가는, 그죠? 사회 통념상 뭐 어쩐다 해갖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별개의 동법 위반 소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별개로 따로 이걸 갖다가 떼어냈다는 거예요. 별개의 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제작한 놈이 소지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작을 했으니까 소지했겠지, 그죠? 자, 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죄. 자, 뭐 쭉 나와 있죠. 동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여기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 그죠? 뻔한 얘기죠. 자, 그러면 뒤에 부분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되는 소지행위, 요 제작한 놈이 소지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죠? 소지행위를 벗어나서 사회통념상, 여기 사회통념 등장하죠?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별개의 바로 동법 위반죄로 소지죄를 또 하나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작한 놈이 소지하는 것은 별다로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사회통념상으로 어떤 새로운 소지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하나가 개시가 됐다고 한다면은 별개로 따로 국밥으로 또 음란물 소지죄가 또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하실 것은 뭐다? 자, 이 뒤에다가 얘가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까 저 나와 있는 거, 자, 요거 다음 칸으로 넘겨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음란물을 제조한 놈이, 그죠? 제조한 놈이
거기에 수반돼서 소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한 덩어리로 보지만, 그죠? 한 덩어리로 보지만은,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사회 통념상 이거 새로운 소지, 그죠? 새로운 어떤 소지의 어떤 행위의 태양이 하나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얘기가 달라져서 또 어떻게 돼요? 별도의 뭐예요? 바로 소지죄를 또 묻겠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요 내용이 바로 아까 전에 뭐예요?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별개의 동법 위반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온 거죠. 요 5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새로운 사회 통념상, 그죠?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별개로 또 하나의 소지죄가 된다는 거, 예, 머릿속에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죄수 문제는 좀 쉬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정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번 답 체크하면 되겠죠. 그쵸? 1번 답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뒷부분은 맞는 얘기인데 사기죄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요 말은 맞는데 이게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뭐예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야. 자, 뭐하고 뭐?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그래서 머릿속에 좀 넣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요 정도에서 끝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죄수를 결정하는 인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 구속요건 보호법익, 자, 요거 가장 중요한 건 구속요건과 보호법익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죄수를 결정하고, 또 뭐예요? 우리 대법원 판사들이 또 지정한 것은 사회 통념. 요것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다고 봐서 뭐예요? 소지를 또 하나 물었잖아요. 그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7번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낀 거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걸 좀 메모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수를 결정하는 인자들, 구속요건 보호법익, 행위태양 범죄수법, 방법,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의 이격이나 간격, 피해자의 수, 그 다음에 고의, 어떤 범죄의 마음먹기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사회 통념, 그 다음에 어떤 두죄의 전후관계, 이런 것을 전부 다 죄수를 결정하는 인자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요 정도 하고 마칠까요? 그죠? 그리고 저하고 통화했는데 부산에서 근무하시는 바깥 편입시험 준비하신다는 분 좀 잘 되셨으면 하고,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그런 거 성함 말씀드리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고 부산에서 편입시험 준비하시는 분, 요렇게 말할게요. 부산에서 편입시험 준비하시는 분 꼭 좀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간절한 소망이 올해는 목표는 뭐냐면은 경찰대학교 편입생을 한번 합격을 만들어 보는 게 제가 꿈이에요. 그래서 꼭 좀 잘 하셨으면 하고, 공부하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주셔도 되고, 저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그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물어보시고 하세요. 뭐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아는 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